오늘은 빈티지 진공관 앰프 구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과 의견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빈티지라는 단어의 어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사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빈티지라는 단어는 포도주에서 유래했습니다. 어느 특정한 해에 생산된 고품질의 포도주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특정한 과거에 만들어진 물건들 또는 사람들의 행동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진 오디오 분야에서의 빈티지는 오래되어도 상품의 가치가 살아있고 예전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앰프, 스피커, 턴테이블 또는 그 주변 기기들로 해석하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1950, 60년대 좀 더 넓게 잡으면 1970년대 정도에 생산된 진공관식 또는 트랜지스터 방식의 오디오를 빈티지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고 일부의 사람들은 앤틱 오디오라는 이름으로 훨씬 이전으로 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어쨌든 빈티지 오디오 하면 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오디오 앰프가 있습니다. 당연히 맥킨토시 MC240입니다. 맥킨토시 회사가 1949년에 창립되었는데 MC240은 1960년 초에 본격적인 시장 진입의 신호탄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이듬해 MC2추로가 출시되면서 맥킨토시는 하이파이 시장의 거두로 올라섭니다. 제가 우연히 이 제품을 몇 일 동안 만질 기회가 생겼습니다. 친구하고 벼룩 시장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이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없었지만 오디오에 깊이 빠져있는 이 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찜을 했습니다. 1,800불, 현재 한 화로는 150만 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년에 날리던 빈티지 오디오를 저렴한 가격에 손에 넣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과감히 구매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발길을 돌려서 이 가격대에 맞는 신상품 또는 최근의 중고품을 구입하시겠습니까? 오래되어도 너무 오래된, 그것도 성능이 전혀 보장되지 않은 70년 가까이 된 물건을 그런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후에 그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쪽 채널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저에게 수리를 부탁했습니다. 역시나 저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만약 저의 도움이 없으면 이 친구는 수리비로 수백 달러를 날릴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의 경우에는 진공관 앰프 수리는 쉬워도 이렇게까지 쉬울 수 없습니다. 결코 자랑이 아니라 그만큼 수리가 단순하다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호 발전기와 오실로스코프 그리고 아날로그 테스터만 있으면 웬만한 고장 원인을 찾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특히 빈티지 앰프의 고장 원인은 약간의 예외가 있습니다만 거의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맥킨토시 이외의 힙스킷, 산스2, 하만카든, 피셔, 노던 엘렉트릭 등의 진공관 앰프들을 캐나다에 20년 동안 살면서 만져봤습니다만 고장 증상은 거의 유사했고 단시간에 해결 가능했습니다. 빈티지 오디오에 대한 이메일을 가끔 받습니다. 수리 의뢰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입니다만 가끔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분의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많은 빈티지 제품들을 구입했지만 결국은 잔고장이 많아서 모두 처분하고 신품을 구입하겠다고 합니다. 빈티지 오디오 앰프에서 왜 잔고장이 많이 일어나는 걸까요? 저의 경험과 약간의 공학적 시각으로 3가지 형태의 전형적인 빈티지 앰프 고장 원인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결합 캐패시터의 저램 파괴가 잘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70년대 이전의 고전적인 앰프들에는 오일 캐패시터가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들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화학 반응이 아주 조금씩 일어나서 어느 시점에서 절연이 아주 약간 파괴됩니다. 따라서 플레이트에 걸리는 고와 비, 출력관 그리드에 살짝 걸립니다. 정말 아주 약간의 누설 잔압입니다만 이것은 출력관의 바이스, 계통의 질서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합니다. 심각한 전원 잡음과 함께 출력관 또는 출력 트랜스포머가 서서히 손상됩니다. 둘째, 탄소 저항의 저항값은 변형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전화기에 사용되던 탄소 가루를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탄소 가루는 사람의 목소리 크기에 따라서
저항이 변화하고 이것이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됩니다. 탄소 저항은 이처럼 원래 오차가 매우 큽니다. 이들은 시간이 경과하고 열을 받으면서 오차가 더 크게 되어 앰프 동작점을 변화시키기 쉽습니다. 따라서 어느 지점에 다다르면 외유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심각해져서 앰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저항을 찾아내려면 신호 발증기와 오실로스코프, 테스터, 그리고 전자회로에 대한 약간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또한 빈티지 앰프에서 너무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한국산 저항과 캐패시터들입니다. 성능이 정말 이렇게 좋아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갈 정도로 우수합니다. 일부의 오디오 애호가들은 자신의 앰프에 일부러 왕년에 어마어마하게 큰 부품들을 사용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만 글쎄요, 한마디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의 조언을 듣는 즉시 퇴장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만 입에 쓴 약은 몸에 좋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위는 자신의 앰프에 시한폭탄을 설치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일부의 사람들은 캐패시터와 저항을 최신 제품으로 바꿔놓기도 합니다.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채널들을 흔히 볼 수 있으니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셋째, 출력 및 전원 트랜스포머의 고장입니다. 60-70년이나 사용했으면 당연히 고장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서 가끔 특정 제품의 트랜스포머 제작을 의뢰하는 것은 이제 낯설은 질문이 아닙니다.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한국산 코일의 절연 파괴 온도는 150도에 이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원 트랜스포머에 부하 저항을 연결하여 110도의 온도를 발생하게 설정해봤습니다. 10분만 지나도 철판이 부글부글 끓다시피 합니다. 하루 정도 있다가 확인할 결과 아무 이상 없이 잘 동작했습니다. 60-70년 전의 기술과 현대의 기술은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바이어스 회로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고정 바이어스일 경우 출력관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요. 초보자가 발견하고 찾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진공관 자체에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공관에는 유효시간이란 게 있어서 사용할수록 수명이 줄어듭니다. 유통되는 대부분의 빈티지 앰프에는 이런 진공관 한두 개가 끼워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구입하실 때 진공관 테스터기를 사용해서 확인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여섯째, 스위치, 진공관 소켓 등 접점 부위가 노후되어 작용과 동작의 불안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기적으로 스위치의 접점 부분을 윤활유로 골고루 청소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사항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빈티지 제품들은 현재는 잘 동작할지는 모르지만 고장이라는 시한폭탄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디오 분석기에 물려서 측정해보면 원래 출고 상태의 전기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저는 수리한 다음 또는 깨조한 다음에 소리가 잘 들린다고 해서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실로스코프에서 깨끗한 파형이 관측되어도 그 자체가 앰프의 성능을 완벽히 보증해주진 못합니다. 저는 수리가 끝난 다음에 스피커를 연결하여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디오 애널라이저를 먼저 물려서 성능 검사를 합니다. 최대 출력, 전고조 파괴율, 주파수 특성, 그리고 마지막에 잔류홈 노이즈 테스트를 실시하고 혹시 사소한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해결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스피커로 최종 확인합니다. 좋은 특성을 가진 앰프는 좋은 소리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은 전자에 관한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신품이나 신품에 상당하는 중고품을 구매하시길 권고합니다. 하지만 수리에 자신이 넘치는 분들은 빈티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시고 완전 개조해서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